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진짜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릉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할 사항, 어제 가슴 아픈 하락이 되겠죠. 네, 뭐 블랙 먼데이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네. 어제 그 대외 악재들이 뭐 3종 세트가 동시에 좀 시장을 타격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일단은 주말 동안에 또 일본 관련된 불안한 소식들을 잔뜩 안고 시작을 했던 증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 그 과연 지금 어떤 이슈 때문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이 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는 순수하게 좀 그 일본 관련된 영향이 우리 시장을 또 혼자서 또 짓누르는 요인이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개장을 하게 되고 특히 중국의 낙폭이 어제도 좀 심한 모습을 오전 중부터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비단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그 심리적 압박감이 누르는 증시는 아니구나. 더 큰 그림에서의 지금 시장 불안감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이번 달부터 계속 좀 짚었던 부분들 중에서 가장 경계 요인으로 기대 요인이자 경기 요인으로 뽑았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계속해서 언급드렸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좀 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어제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정말 뭐 여러 가지를 뽑을 수가 있겠지만 굵직하게 좀 시장 점검을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 시작을 하시죠. 네. 일단은 그 지금 시장을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사실은 지금 시장은 어려운 시장을 넘어서 사실 절망감을 주는 시장 수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다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같이 고통받는 것들은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특히 투자 주체들은 감내할 수 있는 시장의 그 속성으로 네. 사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상승 모멘텀 뭐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반전 계기를 큰 이슈로 만났을 때 그 부분이 반전이 그 우리 시장에서는 작용하지 못한다. 우리 시장만 혼자 반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괴로움이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만큼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상실감을 주게 만드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례적으로 우리 시장이 그 글로벌 시장을 못 쫓아가는 현재 상황이지만 이런 시장이 또 언제 있었나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머지않은 과거에 있었다. 그래서 이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012년부터 2014년간 우리가 박스피라고 우리 시장을 명명하면서 그 엄청나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기간으로 기억하는 이 3년간을 다시 되새겨 보면 이때도 사실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항상 그 시황 레포트의 중심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그 MSCI 글로벌 지수와 그 MSCI 한국 지수 이 파란색과 회색 선으로 표시된 이 양 지수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격차가 이 우리가 박스권으로 명명하는 3년 동안에 얼마만큼 벌어졌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그 3년 동안 진행됐던 결과는 50% 이상의 그 격차를 좀 만들어냈던 부분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MSCI 글로벌과 MSCI 한국 지수 이렇게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요인은 사실 이때도 지금하고 사실 좀 비슷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금리 인하를 각종 뭐 20이라든지 그 연준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서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큰 모멘텀이 됐었던 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선진국 중심의 그리고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통화 완화에 대한 낙수 효과를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명운이 항상 갈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크게 얻었던 이슈를 크게 증시 역사상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일본의 플라자 합의 직후에 일본에서 줄어든 그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히 그 환율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등에 업은 대한민국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가 첫 번째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중국의 생산 설비 확대, 세계 공장 역할을 중국이 강력하게 자처하면서 각종 기업들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던 2010년도부터 그 네. 2015년도 사이의 그 기간 이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 이제 금융 환경이 만들어내는 모멘텀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크게 관련이 없구나라는 것들 2012년과 14년도의 사례를 생각을 해봐도 당장 우리가 디커플링이 가장 심했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때도 생각해 보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금융 완화의 힘을 얻고 그리고 멀티플 확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사실 제갈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하고 사실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가까운 또 데자뷰가 있어요. 지난해네요. 예, 작년 연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작년 12월 1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머지않은 과거였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10월부터 11월까지 엄청나게 시장이 좀 어려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 이때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좀 나오면 시장이 급격하게 돌아설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앞뒤로 해서 사실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그 뒤로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시장은 그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이전 수준까지 다시 떨어지더라. 이거는 사실 지금하고 맞춰서 놔도 똑같아 보입니다. 이 검정색 점선으로 표시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게 올해 6월 28일에서 29일 동안 있었던 G20 정상회담 언저리의 차트와 겹쳐 놓은 건데 네. 궤적이 상당히 유사하죠. 사실 정상회담 뭔가 양국 정상이 만나서 실무를 협의하는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한 20일 전부터 뭔가 각종 회담이 잘 안 될 거다, 파열음이 더 커질 거다, 갈등이 심화될 거다라는 불안감이 한 디데이까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시장을 끌어내리다가 여기서 시장이 한껏 낮춰놓은 기대치보다는 좋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모멘텀에서 잠깐 반등 그리고 다시 재차 하락 진행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이 이쪽 검정색 점선이고 그 12월에 데자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본다라고 그러면 이제 실무 협상이 도입되는 지금의 국면. 사실 한 달 동안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사그라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사실 뭐 미중 정상회담이나 또 G20 정상회의나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했던 바가 완전히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이 나온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똑같잖아요. 네. 근데 미국 증시는 그래도 우리 증시보다는 좀 잘 가지 않았습니까? 그 내부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걸까요? 오히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금융 완화를 일으키면서 모멘텀을 시장에서 만드는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상태로 전개가 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그 글로벌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결과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장 지금 대한민국 시장을 쳐다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출.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도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든 이슈들이 대한민국 수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이슈들로 계속해서 점철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사람 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숫자에서 돌아서는 걸 확인을 못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급격한 EPS 하락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 진행되는 그 대한민국의 기고 효과를 뒤로한 그 실적 부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좀 드라마틱한 반등도 좀 어렵다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그 경쟁 우위이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 경제 특성상 교역량에 굉장히 밀접하게 그 시가총액이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밀접하냐면 사실 그 한 해의 총 교역량의 총액 이 부분이 코스피의 그 전체 시가총액을 타진을 해봤을 때 놀랍도록 사실 일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특히 이제 방향성 부분에서는 그래프를 겹쳐놨을 때 이것만큼 직관적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들도 없어요. 수출과 코스피 지수의 향방입니다. 정말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뭔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미중 협상이 최악의 국면에서는 약간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매달 데이터로 집계되고 있는 이 수출액의 그 방향이라는 부분은 코스피의 드라마틱한 반등을 좀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우리가 모멘텀으로 온전히 흡수 못하고 오히려 조금 불안감이 가세될 때마다 레벨을 낮춰가는 지금의 모습들은 어쩔 수 없이 귀결되는 부분들은 명확하다.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로 모든 이슈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부터 어제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언론사든지 이제 세 가지의 악재를 좀 던져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예의주시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한 그 한일 관계,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이제 실무 협상에 들어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재개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이 높아진 기대감이 되려 증시에 이제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려해야 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세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그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당장에 우리의 저점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증시와 수출 부분이 상당히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외국의 또 동향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반도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간밤에 애플 같은 경우에 향후 6개월에서 1년간 펀더멘털에 우려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우려감이 좀 실리면서 내려오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훼손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거를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라는 변수는 사실은 똑같이 상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사실 내부적인 내용은 다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그 2017년부터 강력하게 진행된 그 법인세 인하 효과라든지 자사주 매입 효과를 등에 업고 실질적인 기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그렇죠. 양상을 사실 상반기부터 보여왔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을 고점으로 반도체 경기가 좀 고점을 찍고 턴다운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지금 애플의 하락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뭐 아주 급격하게 꺾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공포를 갖는 이유는 기업 실적은 사실 미국도 작년만 못한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고점을 갱신하는 미국 증시지만 그 이면에 원동력이 뭐였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펀더멘탈이 아니었고 사실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멀티플을 새로 써줬던 거거든요. 실제로 시장의 그 금리 환경이라는 부분이 낮아지게 되면 주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익에 대해서도 높은 멀티플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상단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실 금리 인하가 만들어내는 유동성 환경에서의 강세 배경이죠. 이 부분이 훼손된다라고 하면 당장 실적 우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실망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어제 시장에서 유독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그 중심의 그 하락 요인의 선봉에 좀 회자가 좀 됐다라는 부분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걱정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미국 기업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근본적인 원인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 이 부분이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 뭐 실적가에 대한 우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또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뭐 일정이라든지 지표로는 어떤 것들이 확인되고 있나요? 그래서 뭐 애플이 보여줬다시피 지금 그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똑같거든요. 이 부분을 애써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인한 멀티플 확장으로 좀 메꿔왔던 부분들이 훼손받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는 사실 가장 큰 공은 역시 금리 인하 여부. 이게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줄지 혹은 얼마만큼의 실망감을 안겨줄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향방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세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연준의 그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그 10월 그 이번 달 10일에서 11일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그 색깔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주 있었던 뭐 고용 지표의 그 호조 그 지표 호조로 인해서 그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인데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얼마만큼 다시 메꿔줄지 혹은 시장의 그 우려를 좀 현실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0월 10일에서 11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옵션 만기일이라는 또 그 변동성을 좀 끼고 예.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저점 매수해서 함부로 좀 나설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봐요. 또 한 가지 그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늘 반복됐던 패턴이지만 정상끼리 뭔가 통큰 좀 제스처를 좀 취하고 그 시장의 기대감을 심어주면 항상 그거를 다시 되돌려놨던 그러니까 다시 실망감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이 고위급의 실무 회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각자 뭔가 잘 안 됐을 때 보복 카드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 드론 중국산 드론에 대한 맞아요. 부분들을 그 이번 달 말일에 그 미 하원에서 좀 결정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대한 그 공개를 이번에 만약에 협상이 화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좀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사실 서로 좀 총구를 다시 겨누는 액션이 좀 나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 사실 이번 주에 아주 드라마틱하고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섣부르지 않나. 그리고 가장 지금 좀 심화되고 투자자들한테 큰 걱정을 안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일 무역 분쟁 심화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뭐 21일에 참여연 선거가 있다라는 부분은 뭐 많은 시황을 통해서 아마 스케줄을 적합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사실 이게 여기서 지금 집권당이 압승을 하던 아니면은 간만의 차이로 이기던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 퀘스천 마크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다만 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오는 18일에 그 강제징용 중개위원회에 그 답변 기한이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맞춰서 이 아베 총리는 이런 걸 또 트럼프한테 배웠는지 이 이벤트 데이에 맞춰서 그렇죠. 추가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뭐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뭐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18일까지 또 끌고 갈 악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앞서 애플에서도 살펴봤지만 가장 파급력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시장을 살펴보면 그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사실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그러네요. 나왔어요. 그 2%를 하회하는 수익률을 보이다가 그 지난 주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된다라는 뉴스랑 함께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까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를 현재 기준금리 상황에서 하회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미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예상했었던 그리고 기대에 바라지 않았었던 연내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사실은 반영시킨 수익률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지금 연내 2회 금리 인하 요 정도로만 컨센서스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사실 국채 수익률 상황에서는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기 충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얼만큼 단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서베이와 그 연방기금 선물로 추산한 확률을 살펴본다라고 그랬을 때 지금 2회 인하에 대한 확률이 2회 인하라는 거는 사실 50bp를 인하한다라는 얘기죠. 네, 강하게 한 번에? 한 번에 예. 50bp를 인하한다는 얘기였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한 30-40%에 육박하는 확률을 6월 말에 만들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뚝 떨어졌어요. 거의 없죠. 0%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금리 인하를 그 연준이 그 FOMC에서 어떻게 단행을 할까라는 그 사실을 놓고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이런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통화 정책 말고는 당장 시장에서 좀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는 미국도 그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부분. 하지만 이런 실제로 통화 정책이 단행됐을 때 그 멀티플 확장에 대한 모멘텀을 온전히 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장은 약간 배제돼 있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은 앞서서 우리가 디커플링이 가장 심화됐었던 2012년부터 14년도도 살펴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앞뒤로 한 그런 움직임들 그 아주 데자뷰 같은 움직임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치워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 그 저녁에 확인할 수 있는 그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좀 느낄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이 부분이 당장의 그 증시 향방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 뒤에 줄줄이 전개될
나머지 미중 협상 재개에 대한 부분들, 한일 무역 관계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 주간 단위의 전략을 좀 세운다라고 그랬을 때는 물론 지금 가격 매력이라든지 이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 내지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람이 공교롭게도 세 가지 다 사람이 결정하는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섣부른 좀 예측이랑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매수가 사실은 뒷단에서의 큰 변동성을 또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이벤트 확인 후의 결과를 좀 확인을 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이 당연히 좀 유효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그리고 또 이 변수를 차치하고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출이다라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나 사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팽배한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관망을 하면서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을 좀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혹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월초부터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그 부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분명한 팩트는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모두의 가격을 상승시킬 만큼 사실 시장에는 방향을 보고 나면은 달려갈 유동성은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모멘텀의 강도라든지 상대적인 매력도에 따라서 그 움직임의 속도와 강도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나둘씩 보면은 바이오가 부러지고 그 IT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소멸되고 좀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이익을 지키고 있는 업종 혹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사실 그만큼의 큰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지난주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BDI 다시 한번 좀 챙겨보자. 그 해운 운임 지수에 대한 반등, 특히 이제 벌크선 단에서의 해운 운임이 급격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물동량 관련된 부분하고 아직 연결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네. 우리가 내년부터 또 그 해운과 조선업계의 그 환경적인 큰 변화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IMO 2020 규제 관련된 부분들과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BDI 추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작년 3분기 이후에 1년 만에 그 돌파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만 650포인트 가까이가 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그러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벌크선사, 그 대한해운과 페노션이 대표적으로 그 수혜를 주가로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이 어디까지 전개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더 좀 가파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예.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크선의 폐선량 추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령이 오래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그 선박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라도 폐선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강력하게 그 폐선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던 시기가 2017년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높게 솟아있는 게 2015년도부터 2017년 사이에 폐선된 부분인데 지금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호주 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최근에 급등을 했었지만 이 부분의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2019년 들어서 폐선된 수량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2017년도 대비해서 50%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는 올해부터 분명히 폐선되는 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고유 확률을 쓰고 있는 그 배들에 대해서는 환경 규제를 그렇죠. 글로벌 단에서 좀 진행을 하는 그 IMO 2020 규제가 시행이 되죠. 그렇게 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연료를 그 저유 확률로 바꾸거나 아니면 디젤 같은 그 조금 더 그 환경에 그 친환경 연료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고유 확률 대비해서 저유 확률과 디젤의 연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선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스크러버를 달아서 이런 유해 물질들을 이제 좀 걸러내는 그런 정화 장치를 설치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사실 감가상각이랑 나머지 그 선박의 연령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 본전을 뽑으려면 10년 이상의 그 선령이 남은 선박에만 다는 것이 유효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선박에다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는 LNG선으로 점차 교체를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지금 벌크선 같은 경우에 이 패선량 추이를 봤을 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700포인트에 다다라는 현재 BDI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낼 모멘텀은 패선량에서 이제 노후된 선박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면 최근에 올라온 페노션과 대한해운의 주가지만 사실 PBR 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작년의 모멘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추가적인 매력도는 이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뭔가 업황이 개선되고 거기서 기회를 찾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보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증시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도움 말씀 쭉 들어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틈새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대한해운 페노션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시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현타증권 금융센터 선릉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